안녕하십니까? 글로컬 사회복지학부 신원정 교수입니다. 강동대학교는 100일 고전으로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통찰력 육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100일 고전 지혜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 과정은 100일 고전 중 13권의 핵심 도서로 진행됩니다. 그중 저는 사회 분야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서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책은 사상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도덕적, 철학적 사고의 여행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답을 얻기 위한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도서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에 관련돼서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로는 정의와 공동선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들에 관련돼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수업의 목표를 살펴보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는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관련돼서 다양한 사례들을 그리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가지고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에 대해 다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도서 소개인데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직접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는 마이클 샌델 교수입니다. 그는 27살 나이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요. 30여 년간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수업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2010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정의 열풍을 일으켰던 인문학 베스트셀러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법이 포함하는 이념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도덕과 정의에 대해서 자본주의, 행복, 평등, 자유, 미덕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죠. 이런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대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본 교재에서는, 본 도서에서는 위대한 사상가들이었던 벤담, 칸트, 롤스와 같은 사상가들의 당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과 공공성 상실과 같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올바른 대안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마이클 샌델 교수는 구제금융, 모병제, 대리출산, 외주임신, 동성결혼, 이민법 개혁, 과거사 공개사과와 같은 현실 문제와 경로를 이탈한 전차, 고통의 대가를 계량하는 시험과 같은 사고 실험을 토론 주제로 삼아 우리 사회의 정의란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 저자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정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미덕과 좋은 삶을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례 A, 사례 B 상황이 있습니다. 사례 A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차가 움직이는 중입니다. 아래 선로로 계속해서 가면 5명이 죽게 되고 윗선로로 방향을 바꾼다면 1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마도
한 명을 죽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정의일까요? 사례 B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죠. 마찬가지의 상황에서 당신은 난간에 서 있는데 뚱뚱한 체구의 사람을 밀어낸다면 전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롤리가 선로를 따라 이동하게 놔두면 5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제가 사례 A일 때 한 명을 죽게 하는 쪽으로 선로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사례 B가 된다면 처음 우리가 한 명으로 방향을 바꾼 것처럼 저는 아마도 한 명의 그 뚱뚱한 체구의 사람을 밀어내서 전차를 막도록 할까요? 아마 이 선택에서는 조금 더 망설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선택은 정의로운 선택일까요? 사례 A, 사례 B 모두 한 사람을 죽게 선택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이제 뒤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입니다. 행복, 자유, 미덕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인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를 주장하였던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을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그 예시 중에 2가지의 예시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허리케인 이후의 가격 폭등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허리케인 이후에 생수값, 또 얼음값, 또 집을 수리하는 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가격이 폭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연재해를 기회로 삼아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과연 잘못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럼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또 구매자와 판매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침해하더라도 주정부는 가격 폭리를 금지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격 폭리 방지법에 대한 찬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복지, 자유, 미덕이라는 3가지 항목에 각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위 군인이 훈장을 받은 자격에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상위 군인이 훈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자면 우리가 외관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상만이 실제 부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군대 군인으로서 우리가 전쟁에 참전하고 돌아온 그런 용사들이 전쟁 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우울증을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피를 흘린 부상이 아니기에 상위 군인으로서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3가지 방식에서 첫 번째가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하면 여러분들은 제라미 벤담이 떠올리실 텐데요. 영국의 도덕 철학자이자 법개혁가인 제라미 벤담은 공리주의 원칙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리주의의 핵심은 간결하며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데요.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한다는 데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벤담에 따르면 공리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쪽에서
트롤리 딜레마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열차에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조금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 공리주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죠? 한 명을 희생하고 5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한 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것인가요? 이제 여기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에서 두 번째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는 사상인데요. 이런 자유주의에도 두 가지 정도의 자유주의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죠. 따라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이나 세금 부과 방식 이런 것들도 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자유주의는 무엇이냐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입니다. 이제 뒤쪽에서 이제 존 롤스가 이야기한 이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주의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좋은 사회란, 정의로운 사회란 이런 미덕을 키우고 서로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해 나가고 이러한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많은 사례들 중에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에 관련돼서 살펴볼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징집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징병제, 모병제 알고 계시지요? 징병제라고 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누구나 다, 그죠? 군대에 가게 되는 부분을 징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병제는 시장을 통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자로 채우는 군대를 모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제도인데요.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돈을 받고 대신 군대에 가주는 그런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징병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주의자들이나 공리주의 논리로 생각할 경우에 병력을 배분하는 최선의 방법은 지원자들로 꾸리는 모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남북전쟁 당시 혼합형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택을 징병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병제는 공정하거나 자유롭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게 되는 그 이유, 그죠? 어찌 보면 소득이라는 부분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과 같은 국민인 소외계층 사람들을 고용해서 가장 위험한 일을 시켜놓고 본인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공정하거나 자유로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가 모병제는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을 해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리출산에 관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 대리출산에 관련된 사례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교재에서는 1985년 사례를 통해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1985년 2월에 윌리엄 스턴과 메리베스 화이트헤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메리베스는 윌리엄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거쳐서 임신한 뒤에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윌리엄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어머니로서의 어떤 친권도 엘리자베스 스턴에게 넘기고 그들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도록 협조하겠다라는 계약에 서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마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실까요? 여기에는 합의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예를 들자면 이 상황이 정말 전적으로 동의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지, 또는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이후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출산 능력은 사고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유주의 시각을 가졌던 그런 사상가 중에 이마누엘 칸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마누엘 칸트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고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셨습니다. 이마누엘 칸트, 그러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지요. 정언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정언명령이라는 말은 조건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도덕의 최고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정의, 또 조건이 없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 수단이 아니라 목적을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성적인 존재, 그러니까 즉 사람을 이성적인 존재로 바라봤고요. 따라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녔다라는 생각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도덕적 가치는 행동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가 말하는 자유와 도덕의 개념은 설득력이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자신은 자신이 소유한다라는 생각은 선택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몇 가지 이 이마누엘 칸트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자유주의 사상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를 강조했던 존 롤스가 있죠. 존 롤스는 사람들의 재능을 공동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은 사실상 공유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클 조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그쵸? 우연히 시대가 원하는 자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다. 그죠? 출생. 이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또 이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연에 의한 부분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재능으로 얻은 이런 재산에 관련돼서, 자산에 관련돼서 그것을 공유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롤스는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의 기초에서는 안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실질적 평등은 무지의 장막에서 합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장막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모르는 채로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성은 깨어있고 따라서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합의한다. 그러면 존 롤스가 말한 마이클 조던의 그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공유하자라고 무지의 장막 안에서는 합의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 합의는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한 번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는 건강한 공동체가 시민의 행복을 지켜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제안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서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의 세 가지 관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온 소수집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우대하는 정책을 의미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서 시험 격차의 어떤 조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는 표준화된 시험에 있어서 편향을 바로잡기 위한 건데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경제적 차이를 조정한 뒤에도 표준화된 시험에서 백인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왔습니다. 표준화된 시험을 이용하려면 이런 학생의 가정이라든가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점수를 해석해야 하는데요. 학생의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시험 점수를 평가해도 대학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보고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고려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가능성을 정확히 알아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지요. 또 하나, 이런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과거의 잘못을 보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 논리는 소수집단 우대 정책을 과거를 바로잡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선권을 줘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입학 허가를 우선적인 혜택으로 보고 과거의 부당함과 지금까지 이어지는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이제 몇 가지 반박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보상하는 사람 역시 과거 잘못의 책임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수혜자 대다수가 빈민가의 젊은이들이 겪는 불이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중산층의 소수집단 학생이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세 번째로 불리한 처지의 사람을 도우려면 인종이 아니라 계층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비판자들의 주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사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주의, 공리주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자면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상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수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질 경우에 이런 정책은 공리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소수집단 우대 정책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대시킨다면 이러한 부분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주의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는 사상입니다. 이 관점에서 소수집단 우대 정책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소수집단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이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우대 정책이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또한 소수 집단이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공동체주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공동체주의는 이런 소수집단 우대 정책에 관련돼서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입학 허가를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동선을 앞세울 수 있는데요. 공동선에 기여함으로써 여러 인종이 고루 섞여 있으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들만 있을 때보다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학생들이 지역, 인종, 민족, 계층 면에서 배경이 모두 같은 경우에 지적인 부분과 사회적 부분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여건에 소수 집단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 대학은 지역 발전과 공동선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미 출간되고 난 이후인 23년도에 이 소수민족 입시 우대 정책에 대해서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런 위헌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인간 다양성을 확보할 것을 각 대학에 촉구했고요. 대학들이 인종은 물론 출신 지역, 재정적 배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집단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유지하도록 촉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 사람들의 성공은 그들의 미덕이 반영된 결과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공을 자기 행동의 결과로 여길수록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줄어들어서 사회 결속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의와 공동선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마이클 샌델이 주목한 것은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정의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정의론은 공동체 속에서 필연적으로 존경, 미덕, 좋은 삶 등이 무엇인가에 관한 논쟁을 수반한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는 미덕이나 탁월함에 대해서 합당한 존경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고 있죠. 마이클 샌델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공리주의, 공동체를 배제하며 오로지 개인의 관점을 지지하는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고요.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고 미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공리를 극대화하거나 자유를 존중한다는 것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서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사회가 올바른 정의로운 사회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주의도 구체적인 원칙이나 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과 자칫 공동체 우선주의로 흘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다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의에 관한 생각을 수정하고 바로잡는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를 확인하게 하고요. 모두에게 좋은 사회를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람직한 철학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를 심어준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적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정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위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익하면 정의인가? 두 번째, 우리가 유익하면 우리 외 타인이 불리한데 그럼 정의는 인간의 이익 집단의 슬로건인가? 세 번째, 우리도 타인 집단도 유익한 것만이 정의인가? 그렇다면 법의 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네 번째, 나의 자유와 공동체의 권리의 충돌에서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전은 최규영 교수님과 이원덕 교수님께서 삼국지연의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